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의대를 다니고 있고 이번에 책 어머님 의대생은 초등 6년을 이렇게 보냅니다를 출간한 임민찬입니다. 중고등 멘토로 제가 4년 넘게 활동을 하다가 초등으로 또 눈을 돌리게 된 건 중고등 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분명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습관이 굳어지고 공부의 태도가 굳어져서 제가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초등까지 내려가서 초등 아이들이 아직은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그때 공부 습관도 잡아주고 남한테 공부법을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최근에는 초등까지 영역을 확장을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 중에서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는 항상 저희 어머니는 저랑 제 쌍둥이 형에게 뭐 학원이든 문제집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 선택권을 항상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원이나 문제집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잡지나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사다 주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후보를 2개에서 3개 정도 제시를 해 주시고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직접 서점에 데려가서 넘겨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결국 최종 선택은 제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초등 시기부터 결국에 최종 선택은 문제집이든 학원이든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선택한 방법대로 내가 선택한 것을 공부한다 라는 인식을 초등 시기부터 가질 수 있어서 그게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기 주도적인 학습으로 이어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걸로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거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시험 성적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없었고 대신에 시험을 본 다음에 항상 저희 엄마랑 제 쌍둥이 형이랑 저랑 이렇게 3명이서 모여서 그 시험지 성적을 보면서 왜냐면 저도 쌍둥이 형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3명이서 보면서 객관적으로 각각 과목에 대해서 이번에 학원이 부족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온 건지 문제집이 아쉬웠는지 시험 기간이 문제였는지 실수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엄마랑 저랑 제 쌍둥이 형까지 해서 계속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거를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 내신 시험 자체는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초, 중, 고가 올라갈수록 자신의 실력이 성장하면 좋은 성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든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려고 피드백을 함께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신 점수 자체는 제가 1.3이었습니다. 전교 1등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분명 엄청 막 완벽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1.3 정도여도 의대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던 만큼 저만의 내신 관련된 노하우를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어쨌든 내신에 있어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신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내가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차별화를 하기까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이라는 건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선생님과 또 비슷한 수준의 또 친구들과 똑같은 느낌의 학원을 다니면서 너무 똑같은 것들 투성인 거예요. 차별화를 두기 쉽지 않은 환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건 그러면 이런 환경적인 측면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남들보다 내신 공부하는 기간부터 늘려야겠구나 라는 게 첫 번째 시작이었고요. 근데 고등학교,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느 학원이든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도 보통 내신 공부 기간을 3주에서 길어야 4주로 잡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4주라는 시간은 정말 내가 해야 될 문제집만 끝내기에도 빠듯한 시간이고요. 복습을 할 시간도 부족한 경우도 되게 많고요. 특히 고등학교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 비율이 30, 40, 50%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4주라는 시간 동안 공부만 집중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말이 4주지 결국에 수행평가 해야 되는 시간을 다 빼고 나면요. 3주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4주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던 건 항상 저는 중간고사는 5주 그리고 기말고사는 6주로 시험 기간을 잡고 남들보다 더 1, 2주 빨리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5주가 많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5주라는 시간에서 수행평가하는 시간을 빼면 겨우 4주 하는 거예요. 5주로 잡아도. 그렇기 때문에 5주에서 6주로 잡으면서 남들보다 차별화를 두려고 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결국 5주, 6주로 잡았던 더 큰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시험 기간 4주 동안에 빠듯하게 자기 해야 될 것들만 다 끝내고 시험을 볼 동안에 저 같은 경우는 5주로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또 6주로 잡는다고 하면 시험 일주일 전까지 제가 해야 될 모든 공부들을 다 끝내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남들보다 일주일 더 먼저 시작했으니까 일주일 더 먼저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시험 일주일이 남았을 시점부터는 복습. 그동안 했던 4주 동안 공부했던 거를 내게 되려면 일주일 정도는 복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복습을 하면서 제가 정말 이거는 제가 저랑 제 쌍둥이 형한테까지만 알려주고 절대로 친구들한테 알려주지를 않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절대 알지 못하도록 제가 항상 쌍둥이 형에게도 신신당부했던 게 이거 학교에서는 하지 마라. 무조건 집에서 우리 같이 하는 거야.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의대에 왔고 멘토가 된 입장에서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전 연습입니다. 실전 연습. 이게 뭐냐면 이걸 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 관리 연습입니다. 왜냐면 평소에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되게 편안한 환경에서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다가 피곤하면 좀 자고 안 풀리면 다음 날에 풀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 제한이 딱 걸리는 순간에 자신의 실력이 발휘가 안 되고 당황하고 긴장하고 실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하겠다고 했던 목적이 첫 번째가 시간 관리 연습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범위를 섞어서 푸는 연습입니다.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특히 수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수학을 지금 초등 시기에 단원평가처럼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시중에 있는 수학 문제집만 가지고 연습을 하면요. 모든 문제집들이 다 단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 않고요. 정말 편하게 풀거든요. 어떻게 푸냐면 만약에 1단원 분수라고 되어 있으면요. 아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아무리 복잡한 유형을 만나더라도 어차피 이거 분수라는 단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수라는 개념만 가지고 풀면 다 풀리겠네 라고 고민하지 않고 편안한 환경에서 너무나도 쉽게 풀고 있다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상위권 친구들도 다 이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만 다르게 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단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실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은 범위 자체가 섞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이렇게 정해주면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분수 단원이니까 분수 개념을 사용해야지 이게 안 되고요. 수학 문제를 실전에서 시험에서 풀 때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뭐가 되는 거냐면 1단원에서 3단원까지 내가 배웠던 개념들이 정말 많았고 내가 봤던 유형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수많은 개념들, 이 수많은 유형들 중에서 내가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지? 라는 게 첫 번째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단원평가 형태로 하고 시중에 수학 문제집만 풀면 이 연습을 단 1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게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건지를 한 문제당 15초만 고민을 해도요. 30문제면 450초가 되는 겁니다. 즉 450초니까 거의 7, 8분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시간 압박이 있는 수학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 다 하나하나 OMR 마킹해야 되는 그 시험에서 7, 8분이라는 시간을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시간 관리 연습 그리고 범위를 섞어서 푸는 연습 이거를 제가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게 실전 연습이고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수학뿐만 아니라 각 과목별로 3세트에서 5세트씩 족보닷컴이나 내신코치 같은 문제 은행 사이트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범위를 입력을 하면 실제 시험지처럼 문제를 범위를 섞어서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서 실제로 저는 OMR 카드가 2,000원, 3,000원 하거든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그것도 사서 실제로 시험처럼 문제를 시간을 스스로 50분을 설정을 해서 다 범위가 섞인 채로 시간 내로 푸는 연습을 시험 일주일 전부터 매일매일 했다는 거죠. 그걸 하다 보니까 저는 실제 시험에서도 긴장을 하지 않고 시간 압박 없이 범위를 섞어서 푸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는 채로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양 자체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제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3학년을 앞두고 내가 수능도 내신처럼 뭔가 좀 전략적으로 하고 싶은데 좀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정말 딱 수능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도 낯선 거 투성인 거예요. 정말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실제 수능 시험에서 내 100%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변하지 않는 걸 내가 분명히 찾아야겠다. 분명 다 낯설어 보여도 변하지 않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스스로 생각을 딱 하게 된 게, 수능에서 다 낯설지만 두 가지는 안 변하네? 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제 손목시계. 평소에 차던 손목시계를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는 손목시계가 있고요. 두 번째가 수능 시간표였던 거죠.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첫 번째는 일단 이 시간표를 활용해서 저는요, 평소에 실전 연습을 할 때 이 수능 시간표에 나와 있는 그 시간에 맞춰서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안 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어떻게 많이 하냐면, 만약에 국어 연습을 하면요, 국어 시험이 실제로 8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실제 수능을 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국어 시험을 45문제를 모의고사 연습을 스스로 연습을 할 때 80분을 내가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지금 시간이 2시니까 3시 20분까지 풀면 되겠다. 지금 시간이 4시 반이니까 거기다가 또 이렇게 80분을 더해서 5시 50분까지 풀면 되겠다. 자기가 그냥 아무 때나 매번 시간을 바꾸면서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80분만 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능에서 중요한 건 80분에 대한 감각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80분보다 중요한 건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손목시계를 보면서 그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내가 나만의 페이스를 찾아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80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대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어를 연습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8시 40분부터 10시에 연습을 하고요. 수학을 연습해야 된다.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연습을 하고 그 시간대랑 똑같이 연습을 하는 시간을 정말 수능 전까지 100번, 200번을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 자체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특히 손목시계에서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가는 흐름 자체가 익숙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재수생을 위한 게 아니냐, 현실성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하려면 평일에는 다 학교에 있는 시간인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N수생 아니고서 못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시계를 돌리기. 시계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계 고장이 너무 잘 나게 돼서 이 방법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잠시만 하다가 바꿨던 게 뭐냐면 이게 꼭 오전일 필요는 없잖아. 그래, 일단 내가 주말 오전에 해도 돼요. 주말 오전에 해도 되지만 주말 오전에 못한다면 정말 더 연습을 해야 된다면 이걸 평일 밤에 하면 되겠네. 나에게 중요한 건 아침인지 저녁인지가 아니라 8시 40분부터 10시가 중요한 거라서 밤 8시 40분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연습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돌발 변수 같은 경우는 어느 분야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제가 이 돌발 변수에 대해서 갑자기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저는 신유형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 낯선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뭔가 더 낯설어 보이고 새로운 유형처럼 보일 뿐이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뿐이지 결국에 교과서에서 그리고 평소에 학원이나 인강에서 수능에서 그동안 나왔던 기출들의 그런 요소나 개념들 중에서 벗어날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신유형이라고 해서 정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 모르는 문제여 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새로운 유형이더라 것처럼 보이더라도 돌발 변수처럼 보이더라도 분명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항상 저는 믿었던 게 뭐냐면 우리 평가원은 착하다라는 성선설을 항상 믿었습니다. 성선설. 그게 뭐냐면 평가원은 우리 학생들을 악의적으로 무조건 다 틀리기 위해서 낼 리가 없다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신유형을 보거나 돌발 변수를 실제 시험에서 보면 당황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 문제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낸 거고 문제 속에 무조건 조건이 있고 문제 속에 내가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 결국에 나중에 수능을 보면 해설 강의가 올라가고 답안지가 올라올 건데 정확한 해설 방법이 없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 돌발 변수가 나오더라도 절대 이거는 내가 처음 본 문제인 것처럼 지금은 느껴지겠지만은 변별하기 위해서 내 문제고 내가 배운 범위 내에서 무조건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스펙이라고 말씀을 드릴 게 많이 없는 게 저는 정말 막 특별하거나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정말 뭐 논문을 읽어보고 보고서를 쓰고 발표를 하고 정말 평범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했지만 제가 저 신경 쓰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스펙보다는 사실 제 스펙보다는 생활기록부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면 좋을지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추가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내용의 심화성입니다. 1학년 때부터 엄청나게 심화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1학년 때는 좀 폭넓게 두루두루 하는 걸 보여주면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전되는 모습,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히 면접관이 봤을 때에도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학에 와서도 더 잘할 수 있는 아이겠구나, 발전 가능성을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거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자소서 있잖아요. 자소서가 저 때는 있었지만 이제 자소서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자소서의 역할을 결국에는 생활기록부랑 면접이 대신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자소서의 역할이 원래 뭐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뭐였냐면 연결성입니다. 생활기록부에는요. 1학년, 2학년, 3학년 내용들이 워낙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면접관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얘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남들이 시켜서 한 건지를 판단을 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소서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제가 1학년 때 1학년 때 이런 활동을 했었고요. 이때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2학년 때 이런 활동을 했던 거고요. 3학년 때, 2학년 때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심화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게 자소서의 첫 번째 역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못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서 모든 활동들을 할 때 너무 떨어져 보이는 활동들보다는 1학년 때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오가노이드라고 해서 인공 장기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념만 배웠다라고 하면 2학년 때는 그때의 관심을 바탕으로 뭔가 책을 읽거나 보고서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3학년 때는 정말 그 오가노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더 깊이 있는 논문도 읽어보고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해보고 소논문 같은 것도 작성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연결성이 드러나도록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하는 모습을 하나 두 개 정도는 가져가 주는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자소서의 역할이 나왔으니까 자소서의 역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소서를 쓸 때는 컨설팅을 받지 않고 제가 거의 3주에서 한 달 동안 저 혼자서 썼거든요. 그러면서 뭘 썼냐면 학생들이 면접, 특히 제가 면접 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자소서나 면접을 할 때 너 왜 우리 학과 지원했어? 우리 학교 지원했어?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특히 예전에 자소서를 쓸 때나 면접 때도 의대 면접이라고 하면요. 왜 의대에 오고 싶은지를 구구절절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 너가 의대에 오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왜 굳이 우리 중앙대 의대에 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의대에 가고 싶다고 외쳐봐야 이 중앙대학교 면접관한테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별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소서를 쓸 때는요. 중앙대학교 의대에 대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떤 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고 이 학교의 가치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엄청 하면서 저는 자소서에 그 어떤 한 문항의 절반을 다 구구절절 왜 내가 의대가 아니라 중앙대학교 의대를 와야만 하는지 그거를 구구절절하게 강조를 했다는 거죠. 결국 그런 게 저는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분명히 믿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걸 이제 자소서에서 못하니까 생활기록부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면접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받게 되면 꼭 의대만 강조할 게 아니라 의대에 가고 싶은 이유는 짧게 하되 왜 우리 중앙대 의대여야 되는지를 강조를 하게 되면 분명 면접관님은 이 얘는 우리 중앙대 의대가 붙여줘도 혹시 등록 포기하고 더 높은 의대로 갈 얘가 아니라 정말 중앙대 의대에 오고 싶어하는 얘구나 라는 그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제가 확신을 가지고 또 추천해 드립니다.